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갑니다. My Money. 네, 심리 검사에 MBTI가 있다면 경제 심리 검사에는 NPTI가 있죠. 과연 나는 어떤 MBTI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하고 얼마나 저축해야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MBTI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저희 마이머니에서는 MSIG라는 기본 검사를 위주로 좀 상담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기본 검사 MSIG가 아닌 심화 검사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주 전화 연결과 시청자 상담은 한 주 쉬어가도록 하고요. 1, 2편으로 다음 주까지 나눠서 2주 동안 쉬어가도록 하고요. 대신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과 이 심화 검사는 무엇인지, 기본 검사와 어떻게 다른지 등등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전화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데일리TV 대표 번호인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려서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 연결로 나의 MBTI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는 방송 출연이 아니고 그냥 셀프 테스트, 자가로 MBTI 검사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죠. 이 부분은 스캔하시면 MBTI 검사, MSIG 검사를 셀프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모바일, 휴대폰에서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잘 스캔하시고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오늘 함께할 이민규 본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재테크 트렌드 시간은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할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재테크 트렌드 이슈도 두 개나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이 벌써 후반기를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시원섭섭해지려고 맞아요. 하는데 이제 14회차니까 맞습니다. 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도 반 이상이 또 지나가면서 그쵸. 많은 이슈들이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이슈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어떨까 네. 해서 두 개씩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경제계에는 언제나 이슈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6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속해서 이 정책, 경제 정책도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슈를 다뤘지만 이번에는 연금 관련해서도 조금씩 손질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는 복지 관련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은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줄인다고 해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라는 건 뭔가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이슈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이 현행 20%입니다. 근데 네. 이제 2027년부터 10%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가 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30일에 나온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삭감 로드맵을 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네. 해왔고 또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씩 감액을 하는 제도로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또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을 축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해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1, 2구간의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구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2구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통해서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씩 계속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40대나 50대 분들이 조금 많이 좀 떨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소득 하위 40%,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부부가 연금을 받는데 이 두 부부가 동시에 받을 때는 원래 감액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원래 점점 줄어든다는 건데 이걸 줄인다고, 감액을 줄인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부부 둘이 받아도 둘 다 주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야 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정부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주려고 계속 개혁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담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가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갈까요? 결국엔 젊은 사람들이 부담을 지게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국민연금은 원래 이 국민들이 낸 돈을 국민연금공단이 받아서 네. 그것을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즉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구조였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정삼각형의 모양을 그렸었습니다. 즉 내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때 네. 만들어진 거니까. 네. 그런데 점점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마른 목골을 형성하다가 지금 역삼각형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는 사람은 적죠. 적죠. 받는 사람은 많죠. 많고. 근데 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줄을 잘 서야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아하. 뒤에서 점점 이 번호표 뽑고 대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조마조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연금에 대한 어떤 대책들, 뭐 추천드릴 만한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일시납연금이라든지. 일시납연금. 네, 일시납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은퇴하신 분들은 뭐 사업에 당장 뛰어들지 않는 한 목돈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그 목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사실 이자가 안 나오고요. 네. 그거를 내가 좀 위험한 투자에 한다라고 하니 또 돈이 크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뭐랄까 약간 배당금 같은 느낌으로 뭔가를 받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배당주 투자를 갑자기 하자니 잘 모르는 등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시납연금이라고 해서 금융사에 내가 목돈을 넣었었을 때 매달 이만큼씩의 금액을 받는 연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전해 보시는 것들, 당장에 내 연금 언제 나오지, 뭐 기초연금 언제 나오지, 국민연금 언제 나오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내가 적립식 연금을 준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목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일시납연금,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돈을 내고 연금을 받는 식으로. 근데 이게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더 높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높게끔 금융사에서 설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통 원하는 수익률이나 뭐 원하는 펀드 라인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최저 보증형 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있겠죠. 은퇴하신 분들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생각하셔서 상품을 찾아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시납연금이라든지 최저보증형 연금 같은 이 개인연금을 현명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몇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금을 준비하는 나이가 개인연금이 됐든 뭐 정부 공적연금이 됐든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가. 네. 몇 살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물론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은. 네. 연금 준비. 사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연금 준비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경력을 오래 쌓고 저도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 다 만나다 보니까 연금 준비를 먼저 하는 거는 혼자 먼저 할 수 없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먼저 조금 20대에 먼저 연금 준비를 뭐 계좌 하나라도 터주는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이 조금 작은 금액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은 저도 살아보니까 계속 좀 살아오셨겠지만 너무 할 게 많아요.
결혼에 대한 비용도 사실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렇죠. 저 결혼 안 할 건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혼 안 하면은 또 그걸로 많은 걸 소비할 거고 네. 또 결혼 안 해도 또 내 집은 또 마련하고 싶을 거고 맞아요. 결혼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다라기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재무 목표들이라는 걸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많이 꼬이는 상황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연금 준비 적정 시기는 내가 삶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했을 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결혼을 안 하실 분들은 내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이렇게 삶의 로드맵을 정했다. 뭐 그게 35이 됐든 40이 됐든 그 시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기 전에 어느 정도 먼저 하나 해놓고 아이를 낳고 또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뭐 아이 많이 낳으신 분들 주변에 계실 텐데 네. 아이를 낳는 순간 기본적으로 숨만 쉬어도 돈이 100, 200씩 훅훅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보다는 내 가족, 아이를 생각하는 이 성향이 커지다 보니 내 거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 먹는 것도 아껴서 아이를 주는 판에 내 연금 준비를 아껴서 아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닥쳐서 하면 안 되고 연금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이로 따진다라고 하면 30대 초중반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로 봤었을 때는 결혼하고 아이를 계획하기 전 단계가 제 경험상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다. 여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20대 때까지는 이제 부모가 좀 케어해주는 방향으로 연금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계좌도 터주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30대 이후에 삶의 로드맵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좀 윤곽이 잡힐 때 그때부터 연금을 붓기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였네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슈가 된 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는데 과세 오류가 있었대요. 네. 한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오류 때문이었고 무려 15년 동안 이 같은 오류로 세금을 떼어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8일 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요, 이 금융투자협회가 여러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 문제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커버드콜 ETF입니다. 커버드콜 ETF. 네. 정확하게는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인데요. 국내 주식 커버드콜이란 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시에 콜 옵션을 매도해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인 ETF는 지수 추종을 하는 펀드지 않습니까?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서 인덱스 펀드. 인덱스라고 하는 건 이제 지수라고 하는 건데 그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나스닥, S&P 500, 항생과 같은 네. 시장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ETF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배당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투자의 흐름, 시장의 방향성에 좀 투자를 하지만 거기서 변형된 형태들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국내 주식의 옵션은 이 장내 파생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용어가 조금 어렵죠. 네, 그냥 일반적인 국내 주식 상품이 아니라 파생 상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상품이 과세 대상에서 사실 제외가 됩니다. 매월 분배금을 좀 받을 수 있으면서도요. 네. 비과세라는 점 때문에 사실은 2024년이 작년부터 좀 인기를 많이 얻은 상품입니다. 심지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 총 9개의 순자산 가치는 무려 1조 6천억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커버드콜 ETF를 매도할 때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무슨 뜻이냐? 이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를 매도할 때는 이 투자자별로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가 늘어난 부분을 따져서 둘 중에 적은 쪽에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려우시니까. 네.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의 매매 차익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원의 매매 차익이 나왔는데 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익이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나 장내 파생 상품 등의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서 나온 100만 원의 매매 차익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면 이 과표 기준 가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부 증권사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겁니다. 어떤 실수를 한 거냐면
이 일부 증권사에서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의 과표 기준가 증분을 판단할 때 이 비과세인 장내 파생 상품을 과세로 분류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그냥 실수입니다. 그러네요. 뭐 세법 관련한 뭐 그런 이슈가 아니라 네네. 어떻게 보면 표기를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증권사에 있는 고객들은 사실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세금 다 일일이 얼마때 가는지 계산하는 분들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바로 잡으려고 하곤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론 모든 사람이 15년은 아니겠죠.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죠. 있겠지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5년 전부터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계속 뭐 한 상품은 아니겠지만 그런 종류의 상품들을 계속 했는데 이 세금을 안 떼어가면 그만큼의 자산이 남아서 이걸 또 재분배 재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네.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대한 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게 음. 단순하게 그냥 숫자로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합니다. 네. 좀 어이없는 실수이기는 한데 15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하니 뭐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5년간 이만큼의 세금 눈먼 돈을 납부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잘 계산을 해서 불만 없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제가 더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네. 결국에는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도 사실은 부과를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금융종합소득과세도 있죠. 건강보험료도 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익이 잘 난다라고 해서 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세금 문제 그리고 만약 비과세 상품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비과세를 보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점차 투자를 많이 하실 거고 투자가 대세인 상황이 돼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복잡하지만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주변의 전문가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상품에 투자하든지 꼼꼼하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재테크 트렌드 시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시청자분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투자 성향을 체크하고 앞으로의 재무 목표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죠. 이번 주는 잠시 상담을 멈추고요. 기본기로, 이론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본검사는 이제 기본 검사는 시청자분들이 워낙에 많이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심화 검사를 좀 위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심화 검사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전달을 드리거나 방송 외 시간에 좀 미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 심화 검사가 기본 검사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심화 검사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진짜 본 검사입니다. 원래 이 MBTI 연구원에서 이 경제심리 검사를 만들 때 네. 이 MBTI 검사를 목적으로 이거를 그냥 큰 틀로 만든 거고요. 그 안에 MSIG라고 하는 기본 검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초반에 저희가 방송할 때 이제 리포트를 한번 쫙 보여드릴 때 이 구성이 크게 4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마인드세트, 두 번째가 유형 검사, 세 번째가 장애 검사, 그다음에 마지막이 경제 행동 유형 검사라고 하는 MSIG 검사가 사실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따로 빼서 기본 검사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제 심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SIG 검사를 먼저 하는 거고 나는 내 어떤 심리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좀 분석을 받고 고치고 싶다. 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MBTI 본 검사까지 해서 그 이후 테라피까지 받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진검다리이자 이 MBTI 연구원에서 만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고 문항 검사도 개수가 많고 그렇죠. 시간도 좀 걸릴 수 있고 하지만 더 분석적이고 치밀한 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MBTI 검사 오늘 또 사례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최근에 검사하신 분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론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후반기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는 이제 MSIG 검사로 많이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후반기 같은 경우는 이 MBTI 본 검사를 가지고 실제로 방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녹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바로 이제 다이렉트 들어가면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인드세트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눈에는 좀 익은 포맷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다뤘었던 그쵸. 부분인데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드세트를 봤었을 때 꿈 목표가 사실 굉장히 아주 부족하게 나왔고 삶의 활력, 돈 버는 행동 부족, 계획성, 치밀성, 노출도, 양호, 사행일치 부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분의 배경을 설명을 간단하게 조금 드려보면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은퇴를 이미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은퇴를 이미 또 하신 분이고 그래서 꿈 목표가 좀 낮은가 보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여성분이신데 남편분과 부동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소득이 없진 않아요.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신 분이세요. 네. 그거를 사실 보고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청자분들에게 잘 와닿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이론적인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다 보니까 꿈 목표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꿈 목표는 실질적으로 삶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되고 모든 행동의 이유와 동기로 작용합니다. 혹시 어떤 꿈 목표가 있으신가요? 너무 거창한 질문을 오랜만에 받아봐가지고 어떤 꿈이 있냐? 저는 글쎄요, 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족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좋아요. 네, 좀 저도 뭔가 나중에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그런 소박하지만 힘든 꿈? 그렇죠. 우리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셔서 그 부모님만큼 우리가 되려고 많이 하는 그런 꿈인데, 자 그러면 좋은 엄마, 좋은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가장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돈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물론 올바른 인성, 예절 교육 이런 거는 돈 없이 가르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해줘야 될 것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돈을 잘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돈을 잘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누워있다가도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일하러 가야지. 왜? 나는 이 가정을 먹여 살릴 엄마니까. 정말 좋은 부모님.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꼭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이유와 방향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이 상관없이 이 꿈 목표는 돈을 벌어들이는 동기. 그래서 우리가 MSIG 검사할 때 MSIG 중에 뭐와 연결이 될까요? M이랑 연결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꿈 목표가 없는 분들은 보통 M이 잘 안 나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0.6의 기준인데 0.46이 나왔죠. 많이 낮네요. 맞아요. 그럼 이분이 M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우리 봐볼까요? 그럴까요? 네, 맨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말씀하셨겠죠? 들켰네요. 네, 네. 없습니다. 맨 밑으로. 네, S. 그러네요. 없네요. 네. M 진짜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내용 끼워 맞추는 게 절대 아니라 이 연관관계랑 상관관계를 조금 보셨으면 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이론 시간을 조금 거치면서 시청자분들이 나중에 리포트를 받아서 제가 없더라도 이게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혼자라도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도 전달해 드려보고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은퇴자셔서 꿈 목표는 조금 낮은 상태 그렇다 보니까 MSIG에서 M이 부족한 상태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분 또 다른 하나가 낮았었잖아요. 네. 사행일치. 맞습니다. 이건 왜 낮게 나왔을까요? 사행일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사행일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행일치는 나의 꿈, 가정의 꿈, 그 다음에 직업의 꿈, 돈의 꿈,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공유하고 생각한 것을 잘 실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제 사행일치라고 합니다. 이분 보시면 사행일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중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사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 가족이나 배우자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아이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등등등. 결과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꿈 목표와 사실 어느 정도 연관이 또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걸까요? 삶의 활력입니다. 또 세 번째로 M과 연결시킬 수 있는 돈 버는 행동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이 삶의 활력은 뭐 사실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경제심리 측면에서 이 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인 돈 버는 행동은 당연히 돈을 끌어들이는 역할과 직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꿈 목표, 삶의 활력, 돈 버는 행동은 모두 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려보시면 이 마이너스 요인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지표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이너스 요인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뭔가 돈에 대한 계획이나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없는 분들이 이 사행일치 항목이 낮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형 검사 상세 결과라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죠? 네. 이 유형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제일 재미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네. 제가 조금 많이 말씀드리고자 해요. 좋아요, 중요한 좋아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네.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단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 요거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지난 방송 때 어떤 유형 나오셨었죠? 우리 성장혜님이었나요? 성장혜님 같은 배고파님이었나? 맞아요. 그런 분들은 네. 이 오른쪽이 조금 크신 분들도 있었고 오른쪽이 좀 작고 왼쪽이 좀 많이 나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이 크면 부자 쪽일까요? 가난한 쪽일까요? 가난한 쪽. 부자 쪽. 부자 쪽. 죄송합니다. 복습을 더 해주셔야 될 것 부자 같습니다. 쪽. 네. 반대로 유아형, 배짱이형, 일확천금형, 패자형은 가난한 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사실 이분은 부자 쪽으로도 잘 안 돼 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쪽으로도 또 사실 조금 애매해요. 이러한 성향은 이 사람이 부자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가난한 쪽으로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좀 항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분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은 누군가 분석하는 시간보다는 이론을 설명드린 시간이니까 네. 차차 하나 위에서부터 하나씩 시청자분들에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모험가형. 자, 모험가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모험가 하면 저는 뭔가 신대륙을 탐험하는 와, 네, 그런 콜럼버스. 네,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갑자기 콜럼버스를 이 검사를 하면은 네.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요? 제가 보기엔 모험가형은 거의 100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M은 무조건 나올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엔 I형도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우리 역사적 인물들을 이 MBTI 테스트 시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같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자, 좋습니다. 모험가형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의식과 뭔가 계속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이 계시냐 성공지향적이고 사업가형이고 리더형이고 돈을 크게 벌려고 하는 성향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이런 모험가형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내가 모험가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나 모험가형이구나. 와, 나 돈 잘 벌 수 있나 봐.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경제심리검사가 아니겠죠. 경제심리검사는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첫 번째로는 내 유형이 뭔지 좀 흥미롭게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게끔 더 노력을 하고 안 된 부분은 더 고치고 보완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검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험가형이신 분들에게 조금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행동 전략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요, 세밀함과 치밀함을 키워야 됩니다. 아하. 자, 세밀함과 치밀함은 사실 뭐 비슷한 개념이겠죠. 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 마인드세트에서 나왔었던
이 계획성 치밀성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뭔가를 계속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좀 빈틈이 많아요. 맞아요. 물건을 흘리고 다닌다라든지 아 나 왔다 빨리 가야 되라고 해가지고 집에 뭐 놓고 왔다가 네. 다시 갔다 오고 막 왜 이런 이렇게 제가 찔리죠, 갑자기? 근데 뭔가가 나오셨었던 거 같은데 좀 그쪽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큰 대의를 쫓아가느라 세밀한 건 챙기지 못하는 맞아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험가형이신 분들은 그런 꼼꼼한 부분들은 사실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갑자기 또 이거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부부 검사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커플 했었죠. 검사. 네. 만약에 내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니, 나 결혼을 했다라고만 해볼게요. 음. 남편이 모험가형이 되게 커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그거를 보고 챙겨주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인데 이 실패와 위험 관리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아하. 왜요? 왜냐하면 세밀함과 치밀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성향이나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이겨낼 수 있죠. 이겨낼 수가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축구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되게 저돌적으로 막 스트라이커예요. 열심히 달려. 그러다 보면 넘어져서 다치거나 뭐 그럴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골절에 대한 뭐 보험을 들어놓는다라든지 그런 식의 것들을 해놓음으로써 혹시나 부러진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게끔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좀 연결지을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모험가형은 이렇게 저돌적인 측면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다소 허술할 수 있으니까 조금 세밀하고 치밀한 파트너를 옆에 둔다든지 맞습니다. 스스로 뭔가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하는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자신감을 또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앞에서 나왔었던 맥락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 건 좋지만 너무 크면 이게 욕심과 연결이 되어서 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쌓아놨던 것도 다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려는 노력. 그래서 아까 또 이제 아내분을 한 번 더 다시 끌어오면 옆에서 워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부부나 커플이 있다라고 하면 꼭 한번 하셔서 서로의 어떤 돈뿐만 아니라 이 성향까지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이 차근차근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차근차근 이루어가지 뭐 어떻게 합니까? 네.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제가 너무 모험가형이신 분들을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모험가형이라서 제가 지금 이입이 된 거거든요. 모험가형이시구나. 네, 모험가형이 좀 크게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급하지 않은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다 보니까 계속 찔려서 말이 많아지는 건데 네. 덤벙거리죠. 뭐 자꾸 놓고 오죠.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핸드폰 어디 있지 찾죠. 의외의 면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지금 동병상련으로 이 모험가형이신 분들에게 제 얘기를 그렇군요. 좀 하면서 네. 얘기를 드리고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목표를 하나하나씩 써놓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바, 혹시나 직장인이신 분들이고 내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하루의 일과나 일주일의 목표를 포스트잇별로 색깔로 나눠서 급한 거, 급하지 않은 거 표시해 놓으시면 좋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것도 저도 옛날에 TV를 통해서 배웠던 건데 마구잡이로 머릿속에 한 5가지 일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이거 하다가 갑자기 그게 무의식적인 사고로 들어오면 갑자기 그거 빼서 또 그 일 하다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를 맞춰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또 들고요. 5번째는 사업가의 경우, 뭐 직장인분들뿐만 아니라 뭐 대표님이나 사업가분들이 계시겠죠. 경제적으로 가정과 회사를 분리해야 됩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너무 일에 많이 몰두를 하다 보면 이 모험가형이 조금 세게 나오면 그 장애 검사에 있는 일 중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저도 일 중독이 나오는 그래요. 성향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저는 물론 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몰두해도 상관이 없지만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과 회사를 사실 회사와 가정을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그 텐션이 식지 않고 가정으로 그대로 가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류가 안 돼서 네. 사실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역을 하면서 배우자분들이나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수 있죠. 서운해하고 그렇죠.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지양하고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여섯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서 철저한 재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 가형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진취적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옆에서 누군가 케어해 줬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다 라는 유형으로 저는 좀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유형인데 이게 옆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처음엔 반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우하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놓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옆에 전문가를 두고 혹은 내 편을 두고 경제생활이 됐든 일상생활이 됐든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누는 것을 조금 실천해보는 연습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크다 보니까 옆과 뒤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 나누는 것에 대한 문화도 가져야 된다. 놓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MSIG 검사하면서 G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G가 단순히 기부만 뜻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눠주는 거. 그렇죠. 밥을 사준다라든지 커피를 사주면서 고민을 들어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나눔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정신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험가형을 먼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리더십이 있긴 하지만 작은 것을 놓칠 수 있고 세밀함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변에 나를 좀 보조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끌어주는 사람 말고 보조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변을 좀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다음 유형도 있습니다. 이번 유형도 좀 재밌는데요, 이름이? 네, 자린고비형입니다. 자린고비. 자린고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십니까? 자린고비요? 너무 잘 그려지는데요. 네. 우리 천장에 밥 한 술 먹고 맞아요. 조기를 띄워놓고 간장 하고 옛날에 읽었었던 그 동화가 떠오르는데 맞아요. 자린고비는 사실 나쁜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자가 되는 쪽으로 가는 유형인데 뭐든지 사실 이 극단적이거나 밸런스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내용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모험가형으로 가야 되고 무조건 뭐 패자형을 피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린고비형의 조금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욕구를 최대한 절제하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아하. 제가 전에 제 예시를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 제육볶음을 먹고 이 달달한 음료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안 먹어도 되지만 그냥 에이 모르겠다 오늘 그냥 기분 좋은데 한잔 하자 뭐 이러면서 쓰는 건데 그거를 절제하는 사람이 자린고비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절제하지 못하면 자린고비형이 안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린고비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주려고 커피를 또 사오셨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저는 G의 성향은 강한데 자린고비형은 아직은 못 돼서 아직까지는 부자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찌되었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도 좀 전략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자린고비형이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 쓰니까. 맞아요. 이게 절약하고 저축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안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이 G, 그러니까 나누는 문화를 더 넘어서서 나누지 못하고 아예 그냥 안 써버리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내가 또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해야 될 때 그게 또 안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지름길로 갈 수 있어서 사실 이 자린고비형은 저는 직장인분들도 신경 써야 되지만 사업가분들인 경우에는 최대한 이 유형이 나오셨을 때는 조금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아까 모험가형과는 다르게 이 자린고 B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쌓여요. 근데 단순하게 돈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제대로 제 시간에 제 시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좋은 금융상품에 들어갔어야 되고 뭐 연금을 준비해야 되고 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다 놓쳐버립니다. 아하. 그러면 남들보다 매월 모으는 돈은 클지언정 시간이 지났었을 때 전체 순자산 가치로 보면 금액적인 부분은 적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투자 타이밍이나 이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분들도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소극적이고 저축 위주의 재무 활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조금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 자린고 B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친구가 없어지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숭배형으로 진화합니다. 아, 진화도 해요? 네. 네. 자린고 B형이 너무 심해지면 이게 숭배형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부자로 가는 길 쪽이긴 한데 자린고 B보다 더 심한 즉 돈을 완전 숭배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내가 돈에 얽매여서 가족까지도 배제하는 아이고, 안 상황이 되죠, 안 생길 되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그 자린고비형이 모험가형과 공통되는 부분은 약간 나눔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점이고 이분들은 또 다른 점은 투자를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를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숭배형으로 진화하면은 삶의 방향이 또 좋지 않아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유형은 뭔가요? 네, 다음 유형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냥꾼형입니다. 사냥꾼. 네. 어. 사냥꾼형은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보면은 뭔가를 막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고 하는 유형이겠죠. 돈을 잘 벌 것 같은 유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더 투자를 한다라든지, 네. 혹은 이미 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내 이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구축하려고 하는지 그런 유형들, 즉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제가 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네. 첫 번째로는 충분히 어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돈 관리를 하려고 해야 돼요. 이 공격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보지 한다. 않고. 네, 그래서 주변에 뭐 조언을 얻을 사람이라든지 사실 여기도 또 워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사실 또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네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랑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반드시 좀 따져보고 알아보고 정확한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하시려는 투자를 하시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 리스크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잘 되면 1,500을 벌 수 있지만 못했었을 때는 거의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과 관련된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인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분도 또 모험가형과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데 모험가형은 뭔가 일을 하는 그 애매 성향이 강한 맞습니다. 분들이라면 사냥꾼형은 투자에 공격적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지칠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M과는 조금 다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많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본업이나 노동을 통해 버는 것도 충분히 소중한 돈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사냥꾼형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뭔가요? 다음 유형은 숭배형이에요. 아, 드디어 숭배형. 네, 방금 나왔었던 숭배형.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숭배형은 보통 어떤 분들에게 좀 많이 나오냐, 물론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젊은 분들보다는 은퇴하시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한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숭배형이 나오신 거예요. 저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자녀분들하고 돈 얘기 잘 안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돈 얘기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숭배형인데?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왜냐면 이 아이들한테 돈 얘기를 해서 내가 음. 얼마인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이들이 나를 돈으로 볼까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줘요? 아, 돈이 돈이 날 나를 지켜준다. 음. 그리고- 자식들보다 돈이 더 우선에 있으셨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진짜 돈을 숭배시하는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어떻게 보면 숭배형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최고, 그리고 돈이 신보다 더 강력하다. 그래서 돈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이고. 수단과 가리지 않는 이제 유형인데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라고 네.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자린고비에서 너무 지나쳐졌기 때문에 숭배형으로 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균형을 조금 가져야 되고요.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자꾸 우상시해서 돈이 나를 끌고 다닌다. 즉 내가 돈이 끌려다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적어도 돈은 그냥 나의 파트너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올바른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신 네. 건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당연히 수단이에요, 아니죠. 네. 돈을 너무 목적시하면 안 되고 돈을 수단으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잘 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돈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돈도 아. 썩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주변에 기부하고 환원하고 나눠주면 그게 또 좋은 것들로 돌아온다. 그게 꼭 뭐 돈이 아니라 그냥 고맙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지나가다 하는 인사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데 숭배형이신 분들은 그냥 돈만 가지고 이 돈이 모든 척도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숭배형이 크면 이게 자녀들이 어릴 경우에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부모님 걸 계속 보고 자라고 부모님의 경제 교육이나 어떤 돈에 대한 습관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더라도 네. 그런 것들도 습관화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부모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녀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그 자녀가 조금 제가 세게 말하면 나중에 사고를 쳐서 그게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그 뒷감당은 부모가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심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숭배형이 강하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한두 마디 던지는 걸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일정한 테라피를 통해서 우리 심리 치료 받는 것처럼 네. 경제 심리 치료를 통해서 단계별로 무언가를 계속 바꿔나가고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만약에 내가 검사를 했는데 숭배형이 강하게 나왔다.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우리 아플 때 병원 가시는 것처럼 경제 심리 치료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숭배형이 나오시는 분들은 돈이 인생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숭배형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 경제 심리 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일단 심화 이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살펴본 이 4가지 유형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유형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이제 반대쪽에 있는 4가지 유형부터 살펴보면서 이론 심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면 돈은 따라온다. 오늘은 이렇게 MBTI 심화 검사에 대한 이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다면 전문가 없이 셀프 테스트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는 이 심화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할 테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심화 이론 소개 2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은
잠시 쉬어가지만 여전히 신청은 미리 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문자 번호로 남겨주세요. 저희 제작진이 연락드려서 전화 연결, 방송 중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송을 타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혼자서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MBTI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이 링크 직접 타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MSIG, MBTI 검사까지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이머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